32번입니다. 32번부터는 주택정책에 관한 것이고, 그 중에 먼저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분양가에 대해서 상한을 정부가 지정을 하는 것을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 정부가 장기적으로 상한을 하게 되면은 민간주택의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죠. 정부가 상한을 지정을 했다는 것은 가격을 싸게 공급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민간의 입장에서는 공급이 줄어들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맞는 거. 2번. 상한 가격이 시장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틀렸죠? 네, 낮으면은 초과 수요가 생긴다. 해야 되겠죠? 3번. 디귿.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맞죠? 싸게 하니까 공급이 줄어든다. 니을. 시장가격 이상으로 상한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다. 상한을 정했다는 것은 낮게 하는 거니까 시장가격 상한 이상이 아니겠죠? 시장가격보다 낮게 이하로.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고, 그래서 이 32번의 정답은 기업과 디귿 1번이 정답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는 다음 밑에 있는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하고 임대료 규제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같이 풀어가게 되는데, 목적은 가격 안정이죠. 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기 어려워서 또는 이제 그 임대료가 올라가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임대료 안정, 가격 안정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균형보다 낮게 하기 때문에 최고 가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최고 가격을 정부가 지정을 했다 해서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는 무슨 제도다? 최고 가격제.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반드시 단기에는 무조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임대료 규제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와요. 소득의 재분배라는 것은 부자 것을 뺏어다가 서민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주인이 손해가 되고 세입자가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을 손해보게 하고 다른 쪽을 혜택을 주는 것이 소득의 재분배라고 한다면은 임대료 규제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 그런데 그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급이 비탄력이라는 것은 물량이 적다 이런 뜻이죠. 적다는 것은 가격이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정부가 올라가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해서 이 네 가지 목적, 단기는 무조건 효과가 있다, 가격 안정, 최고 가격제, 소득 재분배 효과,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효과가 크다. 자, 방법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균형보다 낮게 한다는 거. 낮게 하기 때문에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거. 만약에 균형보다 높게 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낮게 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생긴다. 예. 그런데 이 초과 수요는 탄력적일수록 그리고 장기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크다. 이렇게 지문을 풀어가는 겁니다. 자, 문제점이죠. 장기에 가면은 강제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공급이 줄어든다. 싸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는요. 공급이 줄어들면은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 수요가 많으면은 반드시 이중 가격이 생기게 된다. 이걸 암시장 가격이라고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어렵다. 갈 데가 없는 거죠. 물량이 적으니까. 그리고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 내지는 분양가 상한제는요, 전체적으로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 무슨 말이냐? 가격을 낮게 했다. 그 다음에
안정을 했다는 건 낮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규제할 때도 균형보다 낮게 했다. 그 다음에 그러니 공급이 적어진다. 그 다음에 질이 떨어진다. 전부 다 낮은 쪽으로 문제를 풀면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상한제 1.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다. 맞죠? 우리가 분양가격은 땅값과 건축비라고 말할 수 있고 땅값은 택지비고 건축비다. 이렇게 맞습니다. 2번 도입 배경은 가격을 안정시키고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맞습니다. 예. 세 번째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 현재 시행 안 되는 거 3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 중에 토초세라는 게 있어요. 예, 토초세. 이게 토지 초과 이득세 이거 하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예, 택지 소유 상한제 이거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DR 이 3가지만 현재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고요. 나머지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3번은 맞는 말. 4번 신규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예, 맞는 것. 그 다음에 5번 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것은 상한제를 적용한다 했는데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기서 나머지는 다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5번이라는 것 체크합니다. 34번입니다. 1. 주택법령상 상한제 적용 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예. 2번 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입주자의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예. 말하자면 싸게 공급을 했으니 그걸 바로 팔면은 바로 매매 차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매 제한 있죠. 예. 3번 상한제의 목적은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맞는 지문. 4번 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예, 이거 틀렸네요. 우리 전문제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만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거고 나머지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분양가 규제는 신규주택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거다. 맞습니다. 해서 3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35번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입니다.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맞습니다. 탄력적일수록 장기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이렇게 풉니다. 2번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커진다. 맞습니다. 여기서 탄력이라는 개념은 수요가 탄력이든 공급이 탄력이든 둘 다 초과 수요가 커진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3번 상한제를 소형에만 적용하면 소형의 공급은 확대되고 대형의 공급은 위축될 수 있다. 예, 틀렸는데 상한제라는 것은 가격을 싸게 하는 거니까 싸게 하는 주택에 만약에 소형에만 했다 그러면 소형의 공급이 감소되겠죠. 그리고 그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공급은 증가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지문. 4번 상한제는 분양가격 통제를 위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통제를 통해 갖고 가격 안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맞습니다. 해서 35번의 정답은 3번이죠.
36번입니다. 예. 1번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나 원리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맞는 지문. 2번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틀렸네요. 항상 규제 상한제는 화살표를 밑으로 가는 거죠. 공급량의 감소 이렇게요. 3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저가주택의 양을 증가시킨다. 보조를 해줬어요. 정부가요. 그러면 받는 사람의 효용이라는 것은 만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족이 커지고요. 보조를 하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주택량이 증가된다. 이렇게 풉니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4번 임대료 규제는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주택 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예, 맞는 지문. 그 다음에 5번 임대료 규제는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맞는 지문. 해서 36번의 정답은 2번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점검하자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부의 주택 정책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보조금 정책, 하나는 공공임대, 그 다음에 규제가 있는데 항상 보조금은 증가 쪽으로 풀어요. 증가. 예. 그 다음에 공공임대는요 불변적으로요. 예. 그리고 규제는 감소입니다. 다시요. 주택량에서 보조금은 뭐라고 한다? 보조를 해주니까 증가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는 사적과 공적으로 나눠서 전체가 불변이고 사적은 감소입니다. 규제는 전체 감소. 다시요. 보조금 전체 증가, 저가 증가. 공공임대 전체 불변, 사적 감소.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 전체 감소. 이거 대단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3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7번입니다. 1번 균형 임대료보다 상한이 높을 경우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죠? 낮게 할 때 효과가 있고 높게 할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푸는 거죠. 2번 균형보다 상한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네, 맞는 지문. 3번 균형보다 상한이 낮을 경우 단기적으로 탄력, 장기적으로 비탄력. 이게 틀렸네요. 개론은요 무조건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반대로 해놨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균형 임대료보다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가격, 암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5번 상한이 낮을 경우 규제 이전의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초과 수요는 탄력적일수록 장기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그런데 항상 개론은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 이렇게 푸는 거죠. 해서 3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후분양 제도는 초기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38번은 선분양과 후분양에 관련된 문제인데 후분양이라는 건 먼저 건설을 하고 나중에 분양하는 걸 후분양, 그 다음에 선분양이라는 건 건설을 하기 전에 시공 전에 먼저 분양하고 나중에 시공을 하는 것을 선분양이라고 하는 거죠. 먼저 분양하는 거 선분양, 나중에 분양하는 거 후분양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구매자로부터 조달하는 것은 선분양이죠. 먼저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건설 자금에 대한 것을 쓰기 때문에 1번은 후분양이 아니고 뭐에 관한 겁니까? 선분양에 관련된 지문이므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선분양을 이제 서로 원하게 되는 겁니다. 2번 선분양 제도는 준공전 대금의 유입으로 사업 초기에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건설업자가 좋아하는 거죠. 3번 후분양 제도는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후분양. 맞는 거. 4번 선분양 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가수요를 창출하여 분양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후분양이 낫고요. 건설업자는 선분양이 낫죠. 그래서 38번은 1번인데 바로 이런 선분양, 후분양 이런 문제는 한 번 나오고 한 3, 4년 후에 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30회 나와서 31회 때는 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임대료 보조정책. 보조정책에 관한 문제가 등장을 했네요. 보조를 하면은 1번 저소득층에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정책은 직접 개입인가 간접 개입인가 본다면은 간접 개입이죠. 금보세, 금융지원, 보조금, 세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간접 개입입니다. 2번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맞습니다. 보조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3번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수요가 증가. 보조를 해주니까 소득이 늘어나서 주택의 수요가 증가. 4번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공급의 감소. 이게 틀렸네요. 수요가 증가시키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5번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 정책 중에 하나다. 맞죠? 무슨 개입? 간접 개입 해서 3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 바로 이 내용은 밑에 체크 포인트로 보조 정책을 좀 더 정리를 해봅니다. 자, 보조금 정책이에요. 그래서 보조를 한다는 것은 이제 저소득층에게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 저소득층이 단기적으로는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수요가 증가될 때 그 보조에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인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된다 이렇게 풀었어요. 항상 소득 효과 그러면 실질 소득의 변화를 가져오고 대체 효과 그러면 상대 가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되니까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임대료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는 누가 이득이다? 주인이 이득이다. 그래서 보조로 인해서 임대주택의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는 누가 이득이다? 주인이 이득이죠. 그러면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득이니까 임대 물량의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공급이 이제 많아지는데 그런데 이 저가의 공급은 하향 여가로 생긴다 이렇게 문제를 풀자고 그랬죠. 저가 주택의 수요의 증가는 무슨 여가? 하향 여가 패턴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하향 여가 됐던 간에 이렇게 이제 공급이 증가되면은 임대료가 떨어진다. 그러니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이 혜택이다. 그래서 보조는 단기는 누가 이득이고 주인이 이득이고 장기는 누가 이득이다? 세입자가 이득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보조를 하게 되면은 하향 여가가 돼서 저가 주택량이 증가되고 그러면 고가가 부족하니까 신규가 생겨서 전체도 증가. 그래서 보조는 전체 증가, 저가 증가 이런 주택량도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조 방법에 집세 보조, 그 다음에 현금 보조 이런 말이 있어요. 집세 보조를 가격 보조라고도 하는데 집세로만 썼다, 다른 데 못 썼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부가 보조한 돈을 집세로만 쓰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효과는 크다라고 보고요. 그 중에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죠. 쿠폰으로 준다 하는 제도를 바우처 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주거 급여 형태로 하고 있고 일종의 집세 보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금 보조 그러면 현금처럼 썼다. 이걸 소득보조라고 하는데 정부가 현금처럼 쓰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만족이 커진다. 이걸
수요자의 효용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해서 보조금 정책 정부가 보조를 하면은 증가다. 저가 증가, 전체 증가 이렇게 문제를 풀고 보조를 하면은 단기는 누가 이득, 주인이 이득, 장기는 누가 이득, 세입자 이득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